경고.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뒤늦은 고백이자 40년 동안 결혼 생활에 문 뒤에 묻혀 있던 후회와 비밀에 대한 양심의 선고입니다. 혹시 매일 밤 옆에 누워있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 정말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익숙한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베개맡을 지키던 배우자가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녀 영혼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품을 버리고 요양원으로 들어가 죽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날 낡고 부서진 라디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집니다. 하나의 비밀이 밝혀지고 긍지로 가득 찼던 80. 새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뼈저린 후회 속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관심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잔인하게 무시해온 침묵의 희생일까요? 황혼의 사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귀하게 들려드릴 눈물겨운 이야기의 제목은 낡은 라디오 속의 비밀 녹음 테이프입니다. 402호 아파트는 80년대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서울 마포구의 높은 언덕 위에 외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은 혹독한 겨울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무거운 회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첫눈이 흩날리며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을 하얗게 덮고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의 틈새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의 추위도 이 집 안을 감싸고 있는 얼음장 같은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독한 위암으로 숨을 거둔 지 49일이 지났고 이 집도 그녀와 함께 죽은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부엌을 따뜻하게 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매일 저녁 가장이 돌아오기를 불을 켜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80세인 이동욱 할아버지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종이 상자들로 어수선한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고해진 가죽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지만 여전히 다림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뭄든 논밭의 갈라진 틈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고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은 부부의 흑백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빈 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씨가 집을 새 주인에게 넘겨주기 위해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 정리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매매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집을 판 돈과 얼마 안 되는 저축을 합쳐 경기도 외곽의 외진 곳에 있는 사설 요양원에 일시불로 납입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쟁 후 국가 재건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젊음을 바친 9세대 한국 남자였고 그 대가로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며 잔인할 정도로 메마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와 박순자 할머니가 수년 동안 묻어둔 아픔이자 수치였습니다. 이제 아내가 떠나고 그는 추억으로 가득 찬 이 넓은 집에서 혼자 계속 사는 것이 서서히 진행되는 정신적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요양원을 선택한 것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자신을 데리러 와서 이 무의미한 고독의 날들을 끝내주기를 기다릴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동욱 씨는 밥을 짓기 위해 부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드럼 세탁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내가 자주 쓰던 고추장 단지가 냉장고 어느 칸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왕관 없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저 퇴근해서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기만 하면 따뜻한 국과 밥이 상에 차려져 있었고, 옷은 깔끔하게 개어져 다림질된 채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희생을 아내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당연하게 여겼으며 감사할 필요도 보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뉴스거리를 보며 담배를 피워 방을 연기로 가득 채우는 동안 세월에 따라 점점 굽어가는 등을 보이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의 뒷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씨의 주름지고 메마른 손이 버리려던 헌책더미 옆 바닥에 굴러다니던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90년대에 생산된 낡은 소니 카세트 라디오였는데 지금은 골동품, 가게나 고물상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은색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변색되어 얼룩덜룩했고 고무 버튼은 칠이 벗겨지고 닳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박순자 할머니가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물건이었습니다. 요리나 빨래를 할 때면 그녀는 라디오를 켜고 슬픈 트로트 곡이나 불행한 삶을 다루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곤 했습니다. 이 씨는 이 라디오를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시끄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TV를 보고 있을 때 끄라고 소리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말없이 볼륨을 줄이고 부엌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가져가 유일한 친구인 양귀를 바짝대고 듣곤 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와 긴 침묵 탓에 쉰 목소리로 목구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자리만 차지하게 왜 남겨둔 거야? 그는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적힌 종이 상자에 그것을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허공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투명한 카세트 데크에 머물렀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라벨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가수 나훈아나 이미자의 이름 대신 검은색 붓 펜으로 떨리듯 갈겨 쓴 송울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나의 까다로운 영감에게. 이 씨의 심장이 마치 누군가 늙은 가슴을 세게 친 것처럼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의 차가움이 아닌 호기심과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인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러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영감에게. 그것은 그녀가 속으로 그를 부르거나 이웃 할머니들에게 말할 때 쓰던 별명이었지만 그의 면전에서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 테이프를 남겼을까요? 언제 이것을 녹음했을까요?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전선이 낡아서 몇 번 돌려야 접촉이 되었습니다. 기계는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 특유의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회전축이 삐걱거리며 시간의 거친 숨소리처럼 무겁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쥔 채 기다렸습니다. 전파 방해의 잡음소리가 한참 동안 울려 퍼져 테이프가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춘의 맑은 목소리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시절의 건강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였지만 음색만은 여전히 가슴 아플 정도로 따뜻하고 인내심이 넘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감 잘 들려요. 분명히 이 라디오를 버리려고 했죠. 내가 당신 성격을 아는데
낡은 건 싫어하고 고장 난 건 버리지 완벽하지 않은 것을 고치거나 참아주는 법이 없으니까. 이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먼지털이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가벼운 원망이 섞인 말투, 그를 간파하는 방식. 모든 것이 마치 그녀가 맞은편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테이프의 배경소리가 의료기기의 삑삑거리는 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던 마지막 날들,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병원비 수납을 하러 갔을 때 이것을 녹음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몰래 이 일을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속 그녀의 목소리는 억지로 참는 마른 기침 소리에 끊기며 계속되었습니다. 영감,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당신에게 숨겼다고 화내지 말아요. 당신이 이 말을 들을 때쯤이면 내 무덤의 풀도 파랗게 돋아났겠지요. 여기 누워서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가는 것도 순리죠. 하지만 걱정은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요. 평생 소리 지르고 신문 읽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당신은 이 집에서 덩치만 큰 어린아이 같아요. 이 씨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싶었지만 손발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판결문을 들어야만 하는 죄수처럼 억지로 들어야 했습니다. 계속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 누가 당신 입맛에 딱 맞는 신 김치찌개를 끓여줄까? 누가 매일 아침 혈압약 먹으라고 챙겨줄까? 날씨가 굳을 때마다 누가 등을 두드려줄까? 당신은 체면 때문에 이웃에게 부탁도 안 할 테고 돈 아깝다고 도우미도 안 쓸 거잖아. 그래서 이 테이프를 남겨요. 끝까지 다 들어야 해요. 끄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살아서는 한 번도 감히 하지 못한 말들이에요. 내가 입만 열면 당신은 말이 많다고 무시했으니까. 이제는 들어야 해요. 죽은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칠 수는 없을 테니까. 테이프 속에서 그녀의 작고 쉰 웃음소리가 들려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씨는 차가운 종이 상자의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은 순식간에 그녀가 존재하는 듯 모든 구석이 추억으로 채워졌습니다. 파스, 냄새, 한약 냄새, 그리고 그녀가 자주 쓰던 싸구려 세탁 비누 냄새가 코를 찔러 매캐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후회라는 야생 짐승이 갑자기 우리를 탈출해 그의 심장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누려온 관심이 공짜 공기가 아니라 그가 가볍게 여겼던 여자의 생명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뽑아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테이프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목소리가 낮아지고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동욱 영감, 옷장 밑에 숨겨둔 양철 쿠키 상자 기억나요? 아마 허리 숙여 옷장 밑을 본 적도 없겠지. 그거 열어봐요. 금은 보화는 없지만 거기에 한 가지. 내가 20년 전 오늘처럼 눈이 펑펑 오던 밤에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비밀 20년 전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그가 실직하여 난폭해지고 술독에 빠져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한 번도 밝히지 않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억지로 손을 짚고 일어나
흠집투성이인 결혼 생활의 역사적 증인처럼 여전히 우뚝 서 있는 낡은 옷장이 있는 텅 빈 침실을 향해 떨리는 다리를 끌며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동욱 씨와 함께 죽음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첫 번째 충격을 겪었다면 이번 파트에서 진실은 더욱 가혹할 것입니다. 원망 섞인 비난도 배신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도 없습니다. 이 씨가 마주하게 될 것은 배신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사소함이라는 껍질 아래 위장된 위대한 사랑의 존재, 가부장적인 남자가 평생 무심하게 짓밟아온 잔인할 정도로 침묵하는 희생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오늘 밤 당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거실은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더욱 쓸쓸해진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마치 천지의 통곡처럼 윙윙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 밖에 번화한 서울의 모든 잡음은 낡은 손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약한 목소리 앞에서 희미해집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는 단면이 아니었고 그가 생각한 것처럼 짧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침묵하며 헌신해온 아내. 박순자 씨는 쇠약해진 마지막 힘을 다해 인생 최대 프로젝트를 수행한 듯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를 때 나는 달그락 소리 거친 숨소리 목구멍으로 억지로 삼키는 마른 기침 소리는 그녀가 며칠에 걸쳐 끊어서 녹음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가 오랜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갔거나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을 때였을 것입니다. 테이프의 내용은 재산 분할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약값을 대느라 금반지 몇 개 판 것 말고는 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난 40년 동안 그가 그녀에게 준 무관심과 냉대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그를 한마디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이동욱이라는 이름의 80세 큰아이만을 위한 가슴 아플 정도로 꼼꼼하고 상세한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3살짜리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다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업일 세탁기, 이 영감 베란다로 나가봐요. 우리 집의 낡은 통돌이 세탁기를 잘 보세요. 우리처럼 늙었으니 살살 다뤄야 해요. 버튼은 모두 3개예요. 막 누르다 고장나면 새로 살 돈 없으니까 조심해요. 왼쪽 구석의 파란색 버튼이 일반 세탁 모드예요. 잘 기억해요. 옆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세제를 부어야지. 절대로 옷에 직접 부으면 안 돼요. 당신은 짙은 색 셔츠를 자주 입는데 직접 부으면 고양이 얼굴처럼 하얀 얼룩이 생겨요. 그때 나가서 사람들이 웃는다고, 나한테 주에 안 줬다고 탓하지 말아요. 영혼 없는 시체처럼 그 마법 같은 목소리에 조종당하듯 이동욱 씨는 무의식적으로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마비된 듯 무겁게 부엌 뒤 좁은 베란다로 발을 옮겼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부끄러움의 불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거대한 물체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한글이 다 지워져 상형 문자 같은 기호만 남은 조작 패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푸른 핏줄이 튀어나온 그의 손이 떨리며 아내가 묘사한 파란색 버튼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자 감전된 듯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랬구나.
그가 매일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입는 햇볕 냄새, 나는 셔츠와 반듯한 양복 바지를 위해, 박순자 할머니는 화학 약품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 비좁은 구석에 수만 번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양말 하나하나를 줍고 옷 색깔을 분류하며 서울의 겨울 수돗물에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며 마른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저 더러운 옷을 빨래 바구니에 던져놓고 다음 날 아침이면 당연한 기적처럼 깨끗해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인내심 많고 포용력 있게 이어지며 그를 베란다에서 잔혹한 현실로 끌고 왔습니다. 수업이 된장찌개. 영감, 당신이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이야, 김 박사가 당신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경고한 거 기억해요. 당신은 짠 걸 좋아하지만 소금 때문에 당신을 서서히 죽게 할 순 없었어요. 몇 년 전부터 내가 몰래 소금을 줄였거든요. 내가 직접 담근 된장 냉장고 두 번째 칸 빨간 뚜껑 원형통에 넣어뒀어요. 찾았어요. 요리할 때 꼭 얼음 설탕을 조금 넣어야 해요. 손가락 끝만큼 아주 조금만요. 그게 된장의 떫은 맛을 없애주고 미각을 속여서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진한 맛이 나게 해주거든요. 그게 내 평생의 비법이에요. 당신은 수년 동안 먹으면서도 모르고 계속 시장 된장보다 집 된장이 맛있다고 칭찬했지. 여기까지 듣자 이 씨는 갑자기 흐느끼며 메마른 눈가에서 눈물을 쏟아냈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하며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 노란 불빛이 넋이 나간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김치 냄새, 반찬 냄새, 아내의 냄새를 품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그녀의 말대로 빨간 뚜껑의 플라스틱 통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발효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러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때 상석에 앉아 얼굴을 찌푸리며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고 불평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왜 오늘 국이 이렇게 싱거워? 요리 솜씨가 갈수록 형편없네. 국은 다 식었고 맛은 밍밍하고. 그럴 때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국그릇을 들고 나가 등을 돌려 한숨을 감추고 드는 척하면서 몰래 다른 양념을 조금 더 넣어 남편의 약해진 신장을 지키면서 비위를 맞췄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국 한 숟가락, 소금 한 토를 통해 남편의 생명을 지키는 개인 의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내의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그 세심한 배려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을 먹고 아내의 정성을 마시고는 그녀에게 신랄한 비난을 돌려주었습니다. 테이프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자 잡음이 커졌고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게 가르쳐주는 어조가 아니라 훨씬 진지하고 낮게 깔렸으며 숨길 수 없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녹음 공간도 바뀐 듯 차갑고 윙윙거리는 의료기기의 기계음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영감,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중에 당신이 알면 화낼까봐 겁이 나요. 작년 가을 기억해요. 내가 전라도 고향 친척 집에 일주일 다녀오겠다고 했던 거 당신은 친구들과 술 마실 수 있다고 대놓고 기뻐했고 오래 있다 와도 된다며 돈까지 쥐어줬잖아요. 사실 고향에 간 거 아니에요. 제사도 없었어요. 그 주에 나는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서약서 쓰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퀵서비스 기사를 동생인 척 고용했어요. 이동욱 씨는 여기까지 듣고 감전된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터질 듯 아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작년 가을 맞습니다. 그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건 그의 천국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진탕 마셨고 설거지통에는 아내가 와서 치우길 기다리는 그릇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어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희희낙낙하는 동안 아내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가족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죽음의 칼날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테이프 속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과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회복실에 누워 마취가 풀리니 수술 부위가 죽을 만큼 아팠어요. 옆 침대를 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땀을 닦아주는 걸 보고 참 서러웠어요. 그때 당신이 그냥 옆에 앉아서 신문만 읽더라도 내 곁에 있어줬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집에서 서툴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속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짜증 낼 걸 생각하니 또 겁이 났어요.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가 아니라 나 없으면 당신이 어쩔 줄 몰라 할까 봐 그게 더 걱정됐어요. 내가 당신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당신한테는 고향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병원에서 묽은 죽을 눈물과 함께 삼키고 있었어요. 테이프 속 그녀의 흐느낌은 무딘 칼이 되어 이 씨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마치 아내의 야윈 몸을 안 듯 낡은 라디오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여보,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 왜 그렇게 자신한테 잔인했어? 이 씨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80년 인생에서 가장 크고 잔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지키는 기둥이자 소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명력과 희생에 기생하여 사는 겨우살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를 집 안의 가구처럼 유용하고 튼튼하지만 유지, 보수도 감정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심한 편안함을 위해 내 여자가 어둠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누려온 거짓 평온의 대가는 피와 눈물, 그리고 조강지처에 침묵하는 고독으로 치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자격도 마지막 속죄의 기회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추억이 넘실대는 텅 빈 방에서 80세 노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밖의 바람 소리와 섞여 뒤늦은 후회에 대한 슬픈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받기만 할 뿐 베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너무나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장 및 양철 쿠키 상자 속에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와 운명을 완전히 발가벗길 물건이 낡은 카세트 라디오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직거리는 잡음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테이프의 마지막 몇 분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변한 듯 했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거친 숨소리도 집안일을 가르칠 때의 엄격함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 길가에 청은망은의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목소리가 한결 가볍고 평온해졌습니다. 영감, 내가 말이 너무 많았죠. 분명 늙은이가 주책이라고 얼굴 찌푸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에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갔으니 당신은 건강하게 내가 못다 산 목까지 살아줘요. 침대 머리맡 서랍장, 예금 통장과 보험 서류 밑에 짙은 갈색, 가죽 수첩을 숨겨뒀어요. 찾았어요. 빗장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당신과 평생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에요. 당신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동전한 푼 아끼느라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나 대신 그곳에 가줘요. 요양원에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말아요. 거긴 흰 벽이라 차갑고 슬퍼요. 밖으로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감겨버린 내 눈 대신 세상을 구경해줘요. 이동욱 씨는 급히 라디오를 내려놓고 떨리는 노구의 다리로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방에는 아직도 그녀의 파스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거칠게 열고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이 딱딱한 행정, 서류에 눌려 구석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약간 말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긴 일기가 아니라 보라색 잉크로 정성스럽게 쓴 짧은 항목들이었는데 어떤 줄은 쓰면서 흘린 눈물 때문인지 번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커플룩 입고 덕수궁 돌담길에서 은행잎 떨어지는 거 보며 김밥 먹기. 두 번째 남산타워 올라가기. 케이블카 말고 걸어서. 빨간색 사랑의 자물쇠 걸기 늙어서 남들이 비웃겠지만 젊은이들의 사랑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세 번째 해질녘 한강을 바라보며 우유 많이 넣은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기.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기. 네 번째, 둘 다 환하게 웃으며 사진 찍기. 증명사진 말고, 근엄한 결혼사진 말고, 행복한 노부부의 사진. 이 씨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슴에 바늘을 꽂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소박해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꿈들. 서울의 젊은 연인들이라면 주말마다 당연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영감 주말에 공원이나 갈까라고 제안할 때마다 그는 이기적인 남자의 수만 가지 핑계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피곤해 걸으면 다리 아파. 돈 낭비야. 집에서 TV 보는 게 제일이야. 늙어서 무슨 로맨스냐. 남들이 비웃어. 그는 그녀를 이 집에 가두고 무보수 가정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청춘과 인생 전체를 빚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옅은 겨울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 이 씨는 경기도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이동욱입니다. 입소 취소하고 싶습니다. 거기 안 갑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가계약한 집 매매 서류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는 80세에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부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포구 주민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등 굽은 마른 노인이 두꺼운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작년 겨울 박순자 할머니가 밤새워 짜준 회색 털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낡은 라디오와 유리 액자에 조심스럽게 넣은 아내의 영정 사진이 든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인파 속에서 겉돌면서도 눈빛만은 이상할이 많지
결연하게 서울의 번화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이었습니다. 계절 탓에 은행잎은 더 이상 찬란한 노란색이 아니었고 바닥에 떨어져 쓸쓸한 황금빛 양탄자를 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걷는 연인들이 헤어진다고 말하지만 이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와 아내는 이미 죽음으로 이별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 없는 벤치를 골라 박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길 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꺼내 켜고 그녀가 좋아하던 트로트 음악이 바람 소리에 섞여 은은하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깠습니다. 예전엔 애들이나 먹는 거라고 무시했던 음식입니다. 그는 김밥을 반으로 쪼개 반은 아내 사진 앞에 두고 반은 자신이 먹었습니다. 찬바람에 얼굴이 시려도 그는 그곳에 앉아 차갑고 퍽퍽한 밥알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여보, 오늘 단풍이 참 예쁜데 참 슬프네. 보고 있어, 이 김밥 맛없어. 쌀은 딱딱하고 속은 적고 당신이 해준 것만 못해.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아무거나 먹는다고 혼냈겠지. 그는 옆에 허공에 대고 속삭였고 눈물은 조용히 털목도리에 떨어져 아내의 따뜻한 바느질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픈 80세 노인에게 이 언덕을 오르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케이블카나 전기버스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옛날에 그녀와 함께 걷기를 거부했던 게으른 다리의 벌이라도 주듯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껴안고 웃으며 인증샷을 찍는 수천 명의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이 노인은 등이 땀에 흠뻑 젖은 채 헐떡이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는 형형색색의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한 난간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산 아래 잡화점에서 산 새빨간 자물쇠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늙은 손이 유성 매직을 쥐고 자물쇠 몸통에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썼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삐뚤빼뚤했지만 깊은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이동욱은 박순자에게 인생을 비쳤다. 영원히 사랑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그는 철제, 난간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아무도 심지어 시간조차 다시 열 수 없도록 작은 열쇠를 멀리 숲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산 정상의 바람에 백발을 날리며 서 있었고 검버섯핀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계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그러지고 고통스럽지만 충만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바로 옆에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 바보 같은 영감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테이프로 배운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 줄이는 걸 잊어 찌개가 까맣게 타버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짰습니다. 그는 서러워서 아내의 찌개 맛이 그리워서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가 되어서야 겨우 먹을 만해졌습니다.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테이프를 틀고 그녀의 목소리가 나오는 구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얼음 설탕 넣는 거 잊지 말아요. 아주 조금만요. 그는 두부를 썰다 서툰 솜씨에 손을 베일 뻔하면서도 라디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알았다니까 잔소리는. 얼음 설탕, 얼음 설탕. 춥고 우울했던 부엌은 이제 매일 불이 켜지고 음식 냄새와 생명의 기운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이 씨는 기적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옷을 반듯하게 개는 방식 속에 매일 오후 간을 보는 된장찌개 맛 속에 그가 스스로 챙겨 먹는 약 먹는 습관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죽지 않고 생활 기술로 그녀가 죄로 변한 후에도 그를 지키는 생존 본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생명을 남겨줌으로써 자신의 떠남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말년의 이동욱 씨의 삶은 더 이상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고독한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집에 살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고인의 생생한 기억과 위대한 사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볼 줄 알고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알고 한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의 달콤, 쌉싸름한 맛을 즐길 줄 아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무심함과 가부장적인 태도에 취해 그가 잔인하게 놓쳤던 것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낡은 라디오와 박순자 할머니의 비밀 녹음 테이프,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고장난 라디오는 때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소리를 내지만 그것을 듣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그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상실입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부드럽지만 뼈아픈 경종이며 아직 짝이 있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찌르는 칼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배우지 마십시오. 집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무관심과 헛된 체면의 무덤 아래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아내 남편의 존재 바람 불 때 따뜻하게 입으라고 챙겨주는 것 때로는 짜고 때로는 싱거워도 매일 끓여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삶의 특권이자 기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바치고 있는 시간이고 생명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를 거십시오.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고마워, 미안해 또는 단순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라디오가 뒤늦은 후회의 말을 쏟아내게 하지 마십시오. 황혼의 사랑 채널과 함께 눈물을 나눠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